우리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사태로 흔들린 여권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식사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점심은 여당 지도부와 저녁은 초선 의원들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권 내 화합을 도모한 겁니다. 여당 당권 경쟁 판세와 관련해선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더 많이 나경원 지지세를 흡수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차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두고 이틀째 전북 지역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난방비 민생 문제를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 동향부터 요즘 대중문화 분야의 가장 핫뜨거운 이슈인 미스터트롯의 데스매치 결과까지 지금부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고.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당 저 당 기웃거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윤 대통령 어제 오찬에 만찬까지 말 그대로 식사를 통한 정치, 이걸 하느라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 이어서 초선 의원들과도 소규모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와의 오찬은 대통령실에서,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원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정하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요. 만찬에는 강대식, 권명호, 신원식, 태영호, 임병헌, 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은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공개한 사진 속에서 윤 대통령과 지도부 모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찬의 주요 화두는 역시나 지난 순방 외교에서 거둔 UAE 300억 달러 투자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고요. 박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2의 중동 붐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경제 혈관에 영양소를 듬뿍 공급하겠다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대 불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에 이 오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문제가 거론이 될지 사실 관심이 모아졌었죠. 일단 윤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참석을 직접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축제이니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라고 화답하면서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에 이제 순방 때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또 전달했다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찬에 앞서 정진석 위원장실로 UAE 측에서 받은 대추야자 선물 세트를 순방 기념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찬에서 20년 넘게 국회 생활을 했지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면서 분위기를 띄웠고요. 윤 대통령은 UAE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대추야자를 선물로 주셨다면서 여당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다만 어제 오찬에서는 이 당대표 출마를 두고 논란이 됐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찬 분위기를 전한 양금희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오시면서
대추야자를 저희 당에 선물을 주셨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20년 넘게 국회 생활을 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부터 선물 받아본 건 처음이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또 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정책적인 문제로는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 이게 어제 오찬에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당정의 최고 지도부가 모인 자리였는데 한 목소리로 이것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수사권 경찰 이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수석 대변인은 대공수사는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를 드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첩 사건은 해외 수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제 지난 정부 여권이 이른바 이제 국정원의 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서 지금 입법까지 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걸 이제 추진이 된다면 역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있었던 대통령 그리고 초선 의원 간의 만찬 자리에는요, 강대식 그리고 신원식 의원 등 이른바 친유승민계 의원들이 또 포함이 돼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남은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강대식, 신원식 의원 등 이 대표적인 친유승민 의원들이 어제 만찬에 참석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신원식 의원은 근래에 유승민 전 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언행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탈유승민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찬과 만찬은 당대표 경선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당 내부를 윤 대통령이 한데 아우르는, 추스르는 모양새로 해석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약 3시간 정도 이어진 초선 의원들과의 이 만찬에서 오찬 때와 마찬가지로 순방 성과도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일체감 있는 여당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외에도 난방비와 같은 민생 현안들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죠. 그리고 또 여당 소속 초선 의원들하고 어제 하루 연달아서 오찬 그리고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무리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은 출마하지 않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이제 국정 운영 1년 차가 이제 끝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와 함께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 일부가 만찬에 참여한 것을 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만찬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흥미로운 것이 제일 먼저 그 초대된 의원들 중에 손으로 꼽아도 이 5손가락이 다 안 되는 유승민계가 2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지도부 오찬 또 초선 의원 만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또 난방비와 같은 민생 문제를 원활하게 대통령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권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는 안 하든 간에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쓰는 것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인데 이건 언제쯤 될래나라는 궁금증은 좀 생깁니다. 아마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대신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이나 여당 지도부와 그다음 초선 의원들을 만나셨듯이 앞으로도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만나시기가 좀 저하시다면 저는 여야 원내대표, 원내 집행부라도 만나서 어차피 해외 방문 성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거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원내 집행부가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 원내대표를 좀 만나셔서 원내 집행부를 만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호응받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뭐 어찌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다라고밖에는 보일 수가 없는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렇게 그 말 중에서 정말 질서정연한 무기력함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미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싶어서 좀 김 빠지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본인들이 결정을 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인데 더욱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본선 후보를 이제 본선에서 본선에 나설 그런 후보를 압축하는 컷오프, 즉 예비 경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본 경선처럼 이제 100%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8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의 일정을 알리면서 예비 경선에도 본 경선과 같이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100%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컷오프 인원과 구체적인 방식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오는 31일 결정 사항을 발표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고요. 선관위가 확정한 합동 연설회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모두 7개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 저희 TV조선 방송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진행이 확정됐습니다. 네, 사실상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가 지금 한껏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당심 공략에 지금 나섰죠. 네, 김기현 의원은 부산에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충남에서 각각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부산 체육회 방문을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 중인 김 의원은 부산 지역 언론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고요. 부산 동구 북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부산 비전 발표회에도 참석해서 당권 주자로서 부산 지역 공약, 비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는 부산 남구 UN 기념공원에서 참배하고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후부터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 도당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충남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도당 방문 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해서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차담을 나누고요. 홍성 예산군 당협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충남 예산군에서 열리는 전국 청년 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에도 들러서 청년 정치인들과 스킨십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들을 쏟아낸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대선을 나가겠다고 막 공개적으로 사실 행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선에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공천 과정에서 사찰을 하거나 낙하산 공천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왔는데 오히려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현재 경선 판도와 관련해서 아주 시선을 집중시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25일과 다음 날인 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40%, 안철수 의원이 33.9%, 이어 유승민 전 의원 8.8%, 황교안
나경원 전 대표 4.7%, 윤상현 의원 3.2%, 조경태 의원 1.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서보다 2배 가까운 16.7%포인트나 껑충 뛰어 올랐다는 건데요. 반면 김기현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감소했고요. 이로써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 수준에서 6.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이제 후보군에서 빠지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이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 전 의원 지지층의 다수가 안 의원 쪽으로 일단 옮겨갔다. 이런 해석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도 44.4%에서 48.5%로 올랐지만 안 의원의 지지율은 12.1%에서 배 이상 28.7%까지 치솟은 겁니다. 김 의원이 앞서고는 있지만 안 의원이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을 더 많이 흡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마음을 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상의 양자 대결 결과는 더 아슬아슬합니다. 김 의원이 48%, 안 의원이 40.8%로 7.2%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오차범위 안쪽이라서 우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연구위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 구성과 흐름을 보면 대통령실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탈한 층은 일찌감치 김기현 의원으로 이동했다. 이후에 지지율 내리막 국면에서는 초선 의원 연판장 사건 등 나 전 의원과 윤핵관과의 충돌 과정의 여파로 안 의원에게 나 전 의원의 표가 더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의원이 전체 지지도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지만 당선 가능성 결과에선 48.5%를 기록한 만큼 대세론에는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에 당 원로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났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정계로 입문시킨 그런 분이죠. 그래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회창 키즈라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 전 의원이 또 불출마 결심 과정에서 이제 이 전 총재를 만나서 의견을 구했다. 이런 사실도 또 알려졌죠. 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25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이 전 총재 자택에서 이 전 총재와 1시간가량 만났고 배석자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안 의원이 이 전 총재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러 찾아뵀다면서 이 전 총재는 안 의원에게 현재 당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회창 전 총재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나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할지가 차기 당권을 결정지을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 역시 나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중심인 전현직 의원 모임 마포 포럼에 참석해서도 나 전 의원도 훌륭한 자산이므로 당연히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원한 동지라며 잘 화합해 손을 잡고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전 의원을 언급한 두 사람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저는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도 좀 가라앉으시고 할 때 한번 뵈려고 합니다. 나경원 전 대표도 아주 훌륭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영원한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 의원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이제 공정한 공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는데 최근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공천 관련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공천 학살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무성 상임고문이 김 의원에게 당대표가 되면 정당 민주주의 확립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천제도 확립해야 한다라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머리에 꼭 각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람에 대한 빚이 가장 적은 제가 투명하게 공천할 수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김 의원은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가 국민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박수 받을 때 떠나겠다고 약속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감동을 꼭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지금 처음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거기를 보면 결국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을 해서 결국 나경원 전 의원 지지세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일단 상당수 옮겨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양자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은 또 아주 박빙이고요. 그다음에 경합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반면에 또 김기현 의원이 또 당선 가능성에서는 상당히 또 지지율이 올라서 그렇다면 이게 대세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이미 대세론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고 이런 거를 참 뭐라 그럴까 한국 정치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모든 여론조사에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50%를 넘는 여론조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사실 나경원 후보가 내려놓으면 그 지지도 중에 상당수가 김기현 후보에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갈 수도 있다. 네,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는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은 이것이 지금 그 당대표를 결정할 때 일반 여론이 아닌 당원 여론으로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가 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론조사 지금 현재 자체로 보면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제 앞으로 전개될 후보 간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에 대정부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촌철살인으로 말을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지난 대선에 몇 차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이 말이 좀 안 따라준다라는 아쉬움을 지지자들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갈수록 나아진다는 평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나아지는데 네. 본인이 갈수록 나아지는 속도와 상대방이 갈수록 나아지는 보폭이 크다 보면은 여전히 그 간극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안철수 후보가 TV토론에서 얼마나 발군의 실력과 촌철살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니까는 아예 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어떤 고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하겠지만 당의 역동성이라든지 당의 진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당 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흥행성은 결국 안철수한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고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은 유승민 후보가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될 여지가 그렇습니다. 생겼다라는 네. 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김기현 의원과는 약간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다 당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표로 해서 전국 평균을 나눈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한 40% 넘게는 정말 영남권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영남권에 있는 당원들이 더 적극적이거든요. 투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향후에 한 달 정도 남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극복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내일 검찰에 나가야 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긴장감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검찰 출석을 했었고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는 거라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내일 조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1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남FC 소환 때처럼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30쪽 정도의 답변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성남FC 소환조사 당시에 미리 준비한 6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가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체적인 구두 답변 대신에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내일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그런 전략을 쓸 거다 이건데요. 그 의도는 또 뭔지 또 과연 본인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 효과도 궁금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묵비권 행사와는 결이 다른 서면 진술서 전략으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은 보이되 구체적인 방어 논리 노출은 최소화하고 검찰을 탐색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묵비권 행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빌미를 줄 수 있지만요. 서면 진술서 전략의 경우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한 만큼 강제 수사 전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요. 이런 서면 진술서 전략이 일반 피의자들은 쓰기 어려운 전략이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서면 진술서 전략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찰 질문에 아예 답변을 피하긴 어려운 데다가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놓고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을 한다면 구속 사유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이 준비하고 있는 진술서 내용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에 대해서 대부분 전면 부인해온 만큼 진술서 역시 앞서 이 대표가 내놓은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라고 주장해왔죠. 또 정진상 전 실장 등 측근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불법 선거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관계자들과의 친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던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저만 물건들이잖아요. 절반 넘게 환수한 이 훌륭한 행정을 한 사람을. 이게 아주 정말 언론의 횡포, 경강부의 가짜뉴스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정확한 검찰 출석 시간과 횟수를 놓고 이 대표 측과 검찰 간의 신경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아직도 대립해서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망원시장에 가서 28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검찰에선 이게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수사 책임자와 사전 조율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곧바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적어도 오전 9시 반에는 출석해야 되고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틀 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봤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고 그냥 그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대표 측의 핵심 관계자가 오전 10시 30분 출석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거랑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신경전이 조사 당일인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폐기됐던 밤샘 조사를 이 대표 측이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일종의 절충한 성격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성남FC 관련 조사 때에 이어서 내일 검찰에 나가서도 이 서면 질수서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는, 구두로 답변하는 그거보다는 서면 질수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작성을 거의 당대표 스스로 아마 주도적으로 이걸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이재명 대표 자신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겠죠. 네, 실제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법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허위 사실 공표로. 그때도 본인이 기록을 다 보고 그랬었거든요. 본인이 변호사시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옆에 타인은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배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추진 배경, 그다음에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아는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100장 넘게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검찰 측이라든지 이 조사가 실익이 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형사소송법은 공판 중심주의로 완전히 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단계에서 법정에 가서 피고인이 이걸 내용 인정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지 못한 질문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하면 되거든요. 검찰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공개가 된 녹취록 외에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다는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아마 제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기사도 그렇게 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저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탐색전에 그치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필요에 따라서는 1회도 그러니까 2회차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틀 연속은 조금 불가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 주는 한번 더 잡든지 해가지고 아마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해 충돌 방지 그리고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여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막고 그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공익으로 자기는 환수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서판교 터널 공사하고 그다음에 제1공단의 공원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지금 주장들은 유동규 씨의 입에서 아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전부 유동규 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근데 그 주장의 또 그 서술어를 보면은 자기가 직접 이재명 대표로부터 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들어가 가지고 그 양측 간에 어떠한 법리 싸움과 증거 싸움과 두뇌 싸움을 벌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남FC 때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던 사실을 들이대면서 그 소위 네이버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당혹해했다라는 것인데 또 언론 보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의 경우는 인적 증거뿐만이 아니라 물적 증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물적 증거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실은 그 5천억 원에 해당되는 내용 속에 아까처럼 공원화라든지 또는 서판교 터널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던 700억 원 중에 세금 빼고 428억 원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아직까지도 상당히 오리무중이고 이재명은 본인은 아니라 그러면서 직원들이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그 민간 사업자들을 마귀로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제 가장 확인의 중요한 단계는 김용과 정진상까지 갔다라는 것까지만 도달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들이야말로 나의 측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검찰이 어디까지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언론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됐겠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오늘 대장동 일당들이 모두 참 출석한 또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열린 대장동 재판에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출석하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고양 씨랑 이재명 씨.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받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는 죄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유 전 본부장은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수차례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이 비서였던 A씨가 시장님 휴가 가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고 해서 현금 70만 원을 건넸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A씨가 이 대표 개인 일정이라면서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현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건넸으며 이렇게 돈을 건넨 것만 최대 10차례에 달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이런 요구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시절에도 이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비서였던 B 씨가 이 지사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서 지하철역에서 500만 원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A 씨와 B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잘했다, 그렇게 하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신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이 대표 측이 금전 지원을 요구한 것 같다고 검찰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관련해서 A 씨와 B 씨 그리고 이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서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 아주 강도 높게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확하게는 전북 지역을 찾아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축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 민생 챙기기를 강조한 한편 예정에 없던 현장 연설도 있었습니다. 연설에도 나서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자신의 SNS에 사필 귀정이라는 글귀를 올린 데 이어서 어제 연설에서도 숱한 공격과 음해에도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죠. 저보고 여러분들이 힘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원래 힘 넘쳐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모두가 같이 힘을 냅시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요,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이어 군산에 위치한 전통시장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오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내일 검찰 출석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지도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총선에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정치기획 수사다. 제2의 논두렁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검사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먼지털이식 강압 수사를 해도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자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이재명은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지 않고 지목했던 그분도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특혜 보고받고 승인.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내. 이런 류의 기사들, 제2의 논두렁식이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 언론 보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검사 탄핵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이제 홀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따라가겠다 이런 의견이 또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 내일 검찰 출석을 공표하면서 변호사 1명만 대동에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등 수십 명의 의원과 동행한 것을 두고 방탄 논란이 강하게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일 출석에 함께하겠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밤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중앙지검 정문 앞에 집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보고회 행사와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등에서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뻔하다며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도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재명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 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저는 검찰은 체포동의안과 구속수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검찰권을 남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서초동 한번 가보실 거예요? 아니면 댁에 계실 겁니까? 저는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나와 계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유하고 또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좀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 의원들이 좀 계신가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주장들이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당의 분리 대응 넘어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 80조 논란 다시 또 쟁점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원 80조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상민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의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야당 탄압의 성격이 있는 만큼 당원 80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500m 내에는 못 산다입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범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소할 때마다 그들이 사는 곳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재범을 우려한 이런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법무부가 사전에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5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하겠다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이제 신년 업무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나온 그런 보고 내용인데요.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벌어진 유사범죄의 피해자 이름을 딴 그런 법입니다. 미국은 12살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요.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출소를 하더라도 학교 그리고 공원 등에서 600여 미터 이내는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생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나 보육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못 살게 하는 그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보자는 겁니다. 상습 성폭행범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이 재범 고위험군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이미 출소한 조두순이나 박병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거 제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 목소리 듣고 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 주거 제한이 처분이 이루어질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미터를 할 경우에 그 지역적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5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되어 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 단순 성범죄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무한 확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적으로 확장돼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500여 미터 이내의 주거 제한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사실상 서울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이 제시카법이 결국 서울 보호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수도권에 살 수 없는 성범죄자들이 결국 지방으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요. 500m를 상한으로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거라면서 국가 운영 보호시설은 거리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주거를 제한하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엔 사실상 거주가 좀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500m는 상한으로 본 겁니다. 500m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된다면요.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서 잘못하다가는 선 밖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00m를 상한으로 두되 그 안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 그리고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1:1 전자감독이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여러 가지 외출 제한이라 여러 가지 제한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주거 제한은 주거 제한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주거 허용 지역 반경을 더 좁히면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제시가법을 만들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취임 당시부터 내놨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실상 공식화했고 조만간 이제 국회에 관련 법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법 제안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과연 이거 자체로 해가지고 이 성범죄자들을 근절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조치와 함께 예방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양쪽에서의 어떤 그 대안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들만 그 출소 후에 모여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마을도 있다시피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이나 굉장히 오래전에 형 선고를 받았던 분들이 지금 나와오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주민들의 시위로 인해서 주거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또 헌법상 주거의 자유라든지 뭐 이 기본권을 침해하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장관의 이 법 제시가법, 한국형 제시가법이 시행이 일단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성범죄자로부터 또 안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정 작업을 통해서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잠적의 이유. 저희 TV조선 미스트롯 1 경연에서 2위를 했었죠. 가수 정미애 씨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미스트롯 1에서 진선미 중에 선을 차지했었죠. 인기를 모았던 가수 정미애 씨 소식입니다. 정 씨는 연예계 대표 다둥이 엄마로 유명한데요. 특히 넷째 출산 후에 2주 만에 활동을 재개할 만큼 가수 본인도 가수 생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팬들의 많은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먼저 미스트롯 출연 당시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애라고 합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회복도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벗어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운 것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부기가 보신 것처럼 뛰어난 가창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정미애 씨는요.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2021년 12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해서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만 전했을 뿐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미애 씨의 근황이 공개되는데요. 이게 또 많은 팬들을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 중단 선언 이후 1년 뒤 정미애 씨가 그간 설암 투병을 해왔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미애 씨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체력은 바닥이었고 늘 잔병을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입 안의 염증이 몇 달씩 낫지 않으면서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던 정미애 씨는 설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서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술 이후 다행히 말은 할 수 있었지만 후유증으로 얼굴이 불균형하게 삐뚤어지고 자주 경직되는가 하면 발음이 꼬이고 흐트러져서 가수 생활에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은 정미애 씨가 KBS 프로그램인 인간극장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1년간 세상과 담을 쌓고 내 아이의 엄마로 지내던 그녀가 그간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녀는 설암, 그러니까 혀암 재발이 흔해서 수술 후 6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고요. 또 가수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곁을 지켜주던 가족들 덕분에 조금씩 평범했던 예전으로 돌아왔고 처음엔 입을 벌리는 것조차 고역이었지만 다시 노래하기 위해서 입안이 경직될 정도로 치열하게 연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정미애 씨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무대에 선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조만간 신곡 역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 보고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파란의 끝장 승부. 어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미스터트롯2. 한 명만 살아남는 끝장 승부, 이른바 데스매치로 채워졌죠.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만든 역대급 무대에 눈과 귀는 즐겁지만요. 승부의 순간은 잔인하기만 한 게 바로 이 데스매치인데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들이 펼쳐지면서 어제 미스터트롯2 방송 또다시 21.8%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6주 연속 전 채널 시청률 1위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거 이제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던 마스터 예심에 진 박지현 씨 그리고 본선 1차 팀 미션에 진 진욱 씨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스매치 승부인 만큼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남아서 진짜 진의 명목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실크 같은 미성의 진욱 씨는 나훈아의 무심 세월을 선곡했습니다. 마스터 예심에서 최단 기간 올 하트 기록을 남긴 일명 화러보이스 박지현 씨는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을 선택해서 상반된 분위기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지현 씨는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은 물론이고 회심의 웨이브 댄스와 여심을 저격하는 미소로 타고난 스타성을 입증했고요. 진욱 씨는 현악기 같은 섬세한 음색으로 짙은 감성을 선보였습니다. 물러날 수 없는 진들의 명승부 다시 보시죠. 타구를 제대로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지금 왕관 다시 뺏어오겠습니다. 난 쉬엄쉬엄 쉬며갈 테다. 허리 한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사랑의 귀문 대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들어 너무 정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 너무 정들어 너무 정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 정말 진들의 대결답습니다. 마스터들이 누구 한 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 심사 결과에 그 고심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진들의 대결이었고 결과 또한 역대급이었습니다. 단 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건데요. 마스터 예심에서 진을 차지한 박지현 씨가 8대 7로 아슬아슬하게 진욱 씨를 제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박지현 씨는 눈물을 보이면서 최근 목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다며 데스매치를 준비하는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들의 대결이 화제가 되면서요. 미스터트롯 1 때요. 데스매치의 최강자로 결국 이제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임영웅 씨의 무대들도 지금 다시 소환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1에서 보여준 무대들은요. 영상 조회수가 1000만 뷰에서 5천만 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시즌 1
데스매치에서 선보인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는요, 임명웅 씨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던 무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설의 시작이 된 바로 그 무대 보고 오겠습니다. 행복했던 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이 회를 거듭할수록 누가 제2의 임영웅이 될지 정말 미스터트로트 참가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데스매치에서 김용필 씨에 이어서 몰표를 받아 압승한 그런 참가자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호떡집 꽃데디라는 별명이 붙은 이하준 씨입니다. 이 씨는 자녀를 둔 유부남 팀인데요. 대디부 팀 미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이하준 씨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미스터트롯2에 출연하면서도 호떡집 경영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기름 냄새와 싸우면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아서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하준 씨는 탱크보이로 불리는 이찬성 씨와 데스매치를 치렀는데 두 사람의 선곡도 데스매치다웠습니다. 이하준 씨는 남진의 나야나를, 이찬성 씨는 나훈아의 건배를 각각 선택하는 등 트롯계 가왕들의 노래로 대리전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하준 씨의 15대0 압승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보여준 슈퍼데디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절도 있는 춤과 여유가 철철 넘치는 표정으로 매력을 뿜어내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두 사람 무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가는 세월에 저가는 청춘에 너나나나 끌려가는 방랑자 빈잔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건배 술잔을 높이 들어라 건배 나 한 잔 전에 한 잔 콘코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못돼서 여유가 나야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나 좀 보면 이 반전 매력을 선보이면서 마스터들을 사로잡은 참가자 또 있습니다. 바로 배우 유연석을 닮은 훈훈한 외모와 탄탄한 창법으로 트롯 밀크남으로 불리면서 화제를 모았던 최수호 씨인데요. 이 대학부에 속했던 최수호 씨는 판소리를 전공한 장점을 살려서 국악 트로트인 송가인 씨의 월화 가약을 선곡했고요. 만만치 않은 내공의 상대방 트롯 테이너 추혁진 씨에게 13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최수호 씨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마스터 박선주 씨로부터 한국적 정서와 음정, 구음까지 완벽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전 매력이 돋보였던 최수호 씨와 추혁진 씨의 데스매치 무대 보고 오겠습니다. 어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마이산 불탑 위에 새겨든 그이름 꿈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나는야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야 네 그림은 꽃마차 오늘로 그리운
최수호 씨는요, 예심 그리고 팀 미션에서 이제 두 번 연속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데스매치까지 승리를 해서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준 건데요. 최수호 씨 2002년생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무대로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이렇게 성인 참가자들이 불꽃 튀는 생존 대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방송에서는 유일하게 미성년자들끼리의 승부도 펼쳐졌습니다. 주인공은 이 타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원조 송가인 가수를 눌렀던 박성훈 군과 이번이 첫 TV 출연이라는 일명 방구석 연습생으로 불리는 송도현 군인데요. 앞서 팀 미션에서는 공동 운명체로 환상의 호흡,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뽑지 말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박성훈 군이 송도현 군을 지목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된 겁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기피 대상 0순위였던 박성훈 군이 송도현 군을 지목하니까 다른 성인 참가자들은 아유 다행이다, 큰 산 넘었다 라면서 안도를 한 반면 송도현 군은 성훈이 형이 배신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라면서 한숨을 푹 내쉬어서 웃음을 안겼는데요. 말이 필요 없죠. 두 트롯 신동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출연이 처음입니다. 네,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듯 이 그리운 마음을 쏟아낸 박성훈 군은요. 마지막 가사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감동을 줬고요. 긴장한 모습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흥이 폭발하는 무대로 관객석을 들썩이게 만든 송도현 군은요. 무대에 대한 무당감을 떨치고 박성훈 군에게 10대 5로 승리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성훈 군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댓글들이 아주 유난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연이기 때문에요. 가사를 틀린 거 이거 결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추가 합격 기회가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또 온라인 응원 투표 순위에 또 변동이 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가 누적 560만 표를 돌파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응원 투표 3주차 결과 낭만 가객 김용필 씨가 40대 중년 파워를 선보이며 이전까지 1위를 고수했던 박서진 씨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용필 씨는 지난 데스매치에서 김정수의 당신을 선곡해서 전국 아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지난주 방송 최고의 1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김용필 씨의 당신 다시 들어보시죠. 여자의 술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다이나믹 너무 좋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
하는 날같이 그대를 네, 김용필 씨에 이어서 2위는 박서진 씨, 3위는 진혜성 씨가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는 결선 점수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하루에 한 번 참가자 7명을 선택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데스매치를 통해서 트롯 에이스들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온라인 응원 투표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낸 제어 미스터 트롯 2의 그 데스매치 장면들 저희가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습니까? 아주 재밌게 봤고요. 네. 그 어린 친구들 인생을 뭘 안다고 그렇게 네. 한이 배어 있고 그런 모습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박성훈 군 노래할 때는 네. 이 사회를 보던 김성재 앵커가 울었습니다, 심지어. 아니,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린 친구가 뭘 안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흑인들이 어린애들도 소울을 잘하거든요. 네. 신기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채소 참가자 가수의 상당히 네, 그 네. 노래가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네. 또 박성훈 가수와 그다음에 진욱 씨의 추합을 네. 꼭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을 기대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마 여러 팬들 의견하고도 같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